1월 8일 화요일, 포드와 시카고 언론지 트리뷴 간의 소송 이야기를 읽었다.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포드는 무식한 사람이라는 신문 기사가 실렸다. 격분한 포드가 그 기사를 쓴 기자를 고발했다. 법정에서는 포드에게 여러 가지 기본 상식들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보통 사람이라면 간단하게 답할 수 있는 질문들에 대답하지 못하던 포드는 당당하게 말했다. 난 그 질문들의 답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을 아는 사람은 5분 안에 찾아낼 수 있다. 나는 쓸모없는 사실들을 잔뜩 쌓아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각을 하기 위해 머리를 쓴다. 1월 15일, 필리핀 친구들의 초대를 받았다. 새해 기념 상차림이 화려했다. 하지만 음식들이 너무 달아 거의 먹지 못했다. 빌마는 나를 위해 매콤한 소고기국을 끓여주었는데 거기에 설탕을 얼마나 넣었는지 참 달았다. 아마 소금을 설탕으로 착각하고 넣은 것 같다. 그게 아니라면 이 사람들은 얼마나 달게 먹는 것인가? 필립과 로니는 공장 사장님이 마련해준 집에서 산다. 오래된 집치고는 크고 좋아 보인다. 하지만 집 안에 들어가면 폐가와 같은 음흉한 기분이 느껴지기도 한다. 원래 짐이라는 친구도 같이 살았는데 귀신 때문에 집을 나갔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믿지 않는다고 했더니 필립은 지금 비가 오니 새벽 1시에 귀신이 나올 거라며 확인하고 가라고 했다. 나는 알겠다며 필립의 집에서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밤 12시가 지나가고 비는 그쳐갔다. 필립과 로니는 방 곳곳에 불을 켜두기 시작했다. 나는 그 모습을 재미있게 지켜보았다. 귀신이 있으면 나와보라지. 그런데 갑자기 방 안에 엎드려 있던 개 2마리가 벽을 향해 미친 듯이 지저댔다. 한 마리는 오줌을 싸가며 눈에 핏대를 세우고 짖었다. 옆에 있던 필립은 나를 툭툭 치며 물었다. 요시, 요시, 신기한 노릇이었다. 분명 아무것도 없는 벽인데 개들은 짖고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을 촬영했다. 거실에 있던 로니가 들어와서는 보여줄 것이 있다며 나를 끌었다. 로니를 따라가니 현관문 천장에 달린 센서 등이 기분 나쁘게 깜빡이고 있었다. 정말 신기한 광경이었다. 휴대폰으로 금강경을 재생했다. 불경으로 귀신이 내쫓아지는지 궁금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 잘 작동되던 휴대폰이 먹통이 되어버렸다. 비로소 나는 공포를 느꼈다. 필립은 지하에 사는 귀신이 올라오는 거라고 했다. 나는 어떻게 이런 집에서 사냐고 다그쳤다. 필립은 선택지가 없다면서 견뎌내야 한다고 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친구들이 야간에 근무하기 때문에 귀신과 마주칠 일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오직 휴일 밤만 참으면 된다. 로니는 잠을 자다가 이상한 낌새에 눈을 떠보면 누가 이불을 덮어쓰고 앉아있다고 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 물었더니 그냥 모른 척 잠을 잔다고 한다. 대단한 친구들이다. 내일 김훈에게 말해줘야겠다. 1월 16일, 밤늦게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내 같은 놈이 살아서 뭐하노? 라며 입을 놀렸기 때문이다. 나의 자존감은 이미 바닥을 쓸고 있다. 1월 20일, 요즘은 독서실 일에 더해서 주말마다 웨딩 박람회장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독서실에 앉아 있기만 하니 몸이 근질근질해서 몸을 쓰는 일이 필요할 것 같았다. 박람회장을 방문한 예비 신혼부부들에게 웨딩 스튜디오를 홍보하는 일을 맡았다. 저번 주에는 어떤 한복집을 안내했고 오늘은 드레스 스튜디오를 안내했다. 일이 끝나갈 무렵 보석 가게 사장님이 1급을 2배로 줄 테니 자기 가게 일을 도와달라고 제안했다. 나의 홍보 방식이 마음에 드셨던 것이다. 스튜디오 사장님은 박람회 특가 할인을 중점적으로 홍보하라고 했다. 나는 지시대로 해보았는데 사람들로부터 별반 호응을 얻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멘트를 바꿨다. 스튜디오는 정하셨어요. 그러면 방문객은 대답한다. 지금 둘러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말했다. 네, 편하게 둘러보시고 저희가 왜 1등 업체인지 확인하고 가세요. 이 말이 통했는지 우리 스튜디오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섰다. 일이 끝나갈 무렵 사장님께서 페이를 2배로 쳐주셨다. 1월 25일, 방을 청소하다가 어릴 적 사진들로 채워진 앨범을 발견했다. 유치원 졸업 때 학사모를 쓰고 찍은 사진이 마음에 들었다. 카카오 스토리에 업로드하였다. 카카오 스토리는 나의 메모장 같은 곳이다.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주었는데 그중 한 댓글이 기억에 남았다. 당신은 부드러운 영혼과 선한 심성을 가졌습니다. 지식과 지혜 모두 갖추시기를. 부드러운 지성인, 똑똑한 감성인이 되시기를. 지식과 지혜의 차이는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부처와 예술을 지식인이라고 하지 않는다. 지혜를 펼친 성인이라고 부른다. 무슨 차이일까?
내가 알기로는 지식보다 높은 차원이 지혜이다. 1월 29일. 문득 주변 사람들이 내게 해준 말들을 떠올려 보았다. 이사장님은 천천히 여유를 가져보라고 권하셨다. MJ 누나는 내가 힘들 때 3명의 지인에게 조언을 구하라고 했다. 김우는 내게 꺾이지 말고 휴어지라고 했다. JH는 내가 너무 순진하고 귀가 얇음을 걱정했다. 우영은 내가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하길 바랐다. 독서실 주간 총무님은 학생이라면 24시간 중 10시간이라도 공부하라고 했다. 석범형은 어떤 일에서든 사람이 제일 우선이라고 했다. 환원형은 천천히 하거나 빨리 해서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어머니는 행복을 다른 데서 찾지 말라고 하셨다. 아버지는 웃어주셨다. 할아버지는 항상 부지런하라고 하셨다. 2월 2일. 최근 로또를 구매하여 일주일 내내 꿈꾸는 다락방 책에 나오는 내용대로 따라해보았다. 이미 복권에 당첨된 듯 생생하게 꿈꾸고 기뻐했다. 당첨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웠다. 결과는 우스웠다. 내가 찍은 번호는 27, 81, 16, 31이었는데 당첨 번호는 1, 6, 9, 1, 2, 1호에 30이었다.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 2월 3일. 어떤 책에 돈의 의미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꽤 인상 깊어서 카카오 스토리에 업로드하였다. 교회, 돈에 대한 사랑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베이컨, 돈이란 널리 뿌려야만 쓸모가 있는 거름과 같은 것이다. 밀턴, 부는 지옥에서 커나간다. 프루동, 재산은 도둑질의 결과다. 톨스토이, 돈은 새로운 형태의 노예제도다. 간디, 정직하면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없다. 정말 돈이란 무엇일까? 돈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안다. 그러나 돈의 본질, 돈의 쓰임새, 돈의 용도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못한다. 2월 17일. 오늘도 보았다. 우리가 만나는 사건과 경험은 우연에만 의지하지 않는다. 어떤 일이 생길 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용이 깔려 있다. 필연적인 무언가가 있다. 우주는 우연처럼 일한다라는 말도 있지 않는가? 우리는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마주했을 때 그 주변 상황을 탓한다. 그 사람이 늦었기 때문에, 날씨가 안 따라주었기 때문에, 투자금이 적었기 때문에, 같이 일하는 사람이 못해서 등 여러 탓이 있다. 하지만 현상에는 원인이 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난다. 사고를 심으면 사고가 나고 사기를 심으면 사기가 난다. 행복을 심으면 행복이, 불행을 심으면 불행이 난다. 이것이 섭니다. 불평불만이 세상에 필요가 없다. 탓할 게 아니라 오히려 사건과 현상의 원인을 찾는 데 집중해야 한다. 어제 맹자를 읽으며 다음 구절을 필사했다. 양해왕이 자국을 찾은 맹자를 만나기 위해 손수행차를 지시했다. 수레에 오르기 전 신하가 만류했다. 어찌 그 자를 손수 찾아가시렵니까? 그 자는 예의에 어긋난 일을 행했습니다. 모친의 상을 부친의 상보다 더 크게 치렀습니다. 왕은 결국 맹자를 만나지 못했다. 후에 이 사실을 안 맹자의 제자는 그 신하를 탓하며 맹자의 대답을 기다린다. 자왈, 어찌 그 신하놈이 어떻게 만남을 방해했다는 말이냐? 하늘의 뜻 중에 있기에 만남이 없었거늘 만날 때였다면 만인이 방해해도 만난다. 비껴갈 때에는 만인이 성사시키려 해도 모두 빗나간다. 2월 27일. 성경을 읽지 않고 불경을 읽지 않고 그 종교를 판단할 수 있을까? 종교를 알려면 최소한 그 종교의 경전은 읽어보아야 할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한 사회의 체제와 사상을 알려면 사상의 근본을 알아야 한다. 그 사상의 뿌리가 언제 누구로부터 출현했는지, 그것을 후세가 어찌 해석했는지, 현재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3월 2일. 나는 필리핀 친구들과 자주 어울려 다닌다. 종종 그들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뛰어난 노래 실력에 감동받을 때가 많다. 문득 이 친구들과 함께 합창단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3월 2일. 우리는 로사 합창단을 기획했다. 70만 원을 들여 붉은 망토 유니폼도 맞추었다. 이제 이 친구들이 설 무대를 찾아주겠다. 3월 3일. 나는 지식과 지혜의 차이를 궁금해했다. 그런데 이중텐의 책을 소개하는 웹사이트에서 다음과 같은 문장을 보았다. 지식은 사회에 속한다. 지혜는 개인에 속한다. 지식은 주고받을 수 있지만 지혜는 오직 깨달을 수밖에 없다. 개인이 깨달은 지식으로 사회의 지식을 이끌어줘야 하는 것 아닐까? 깨달음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신앙을 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아야 하는 것인가? 맹자,
명작으로 불린다. 많은 사람들이 읽고 외운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오늘도 책을 읽으면서 감동받은 내용이 있었다. 맹자는 인간의 몸의 귀한 부분과 천한 부분이 있다며 귀한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중요하지 않은 부분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중요한 부분을 키우는 작가 대인이다. 제자가 맹자에게 물었다. 다 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중요한 부분을 따르고 어떤 사람은 하찮은 부분을 따르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자활, 귀와 눈의 기능은 사고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의 사물에 의해 가리워진다. 외부의 사물이 한 사물에 불과한 감각기관과 접촉하면 감각기관은 그것에 의해 이끌려가게 된다. 마음의 기능은 생각하는 것이다. 생각하면 도리를 이해할 수 있고 생각하지 않으면 도리를 이해할 수 없다. 이러한 마음은 하늘이 내게 준 것이다. 그러므로 그 중요한 부분을 확고하게 세우면 하찮은 부분들이 그 중요한 부분을 빼앗아 가지 못하게 된다. 이것이 대인이 되는 까닭이다. 물고기가 낚이는 이유와 같이 우리는 이끌려가고 있다. 눈으로 보고 원하며 냄새를 맡고 갈구하며 귀로 듣고 뛴다. 하지만 내 마음을 거쳐가는 일은 드물다. 나는 어쩌면 내가 보고 들은 모든 것들을 일기에 기록함으로써 경험들이 마음을 거쳐가게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3월 14일. 요즘은 손에 잡히는 대로 책을 읽어 나간다. 신영복 선생의 에세이 변방을 찾아서를 읽었다. 신영복 선생은 이렇게 적었다. 역사는 변방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중심부에 대한 콤플렉스가 없어야 한다. 이순신, 세종대왕, 박지원, 마스시타 고노스케, 조조, 진시황, 태무친, 마오쩌둥, 문익점, 권율, 신립, 박재가, 곽재우, 안중근, 정약용, 이황, 류성룡, 김시민, 원효대사, 김구, 정조, 링컨, 소크라테스, 벤자민 프랭클린, 에디슨, 아인슈타인, 처칠, 아리스토텔레스, 유클리드, 니체, 플라톤, 톨스토이, 카잔차키스, 나폴레옹, 체게바라 등의 위인들은 변방에서 시작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고로 변방에 속한 자유로운 내 환경이 좋다. 정조대왕과 세종대왕이 태생부터 중심부에 속한 것 같은데 그러므로 대왕이다. 중심부에 있으면서도 변방을 가까이 하셨으니 말이다. 서자와 중인을 적극적인 등용한 예가 그러하다. 3월 21일. 예전에 독서 토론회를 함께했던 어떤 분이 길과 도로라는 글을 카카오 스토리에 업로드했다. 인상 깊은 글이었다. 도로는 직선이기를 원하고 고속이기를 원합니다. 길은 곡선이기를 원하고 더디기를 원합니다. 도로는 속도와 효율성이 지배하는 자본의 논리이며 길은 아름다움과 즐거움이 경작되는 인간의 원리입니다. 도로가 목표에 도달하는 수단이라면 길은 자기 자신이 목표입니다. 우리의 삶은 다른 어떤 가치의 하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직선을 달리고 있지만 동물들은 맹수에게 쫓길 때가 아니면 결코 직선으로 달리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길이어야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보람찬 시간이어야 합니다. 3월 23일. 시내에서 북산타를 만났다. 그는 리어카에 책을 싣고 다니며 도서를 판매한다. 그는 내게 청소와 말하기에 관련된 책을 추천해 주었는데 모두 일본인 작가가 쓴 책이었다. 나는 그분과 함께 사진을 찍었고 책을 구매하였다. 돈이 많았다면 10권 넘게 사드리고 싶었다. 3월 26일. 이중성과 양면성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양면성은 손의 손바닥과 손등이 있음에 비유할 수 있고 이중성은 주먹을 쥐면 손바닥이 사라졌다고 말함과 같다. 나의 단순한 머리가 사물과 세상의 양면성을 인식한 적 있다. 또한 양면성을 꽤 뚫어볼 수 있는 통찰을 가진 선인들에게 감동받았었다. 법륜 스님이 그의 큰 스님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일화가 떠오른다. 제자 법륜이 말했다. 안과 밖이 따로 없기에 구분은 소용없습니다. 노승은 대뜸 소리친다. 네가 밖을 고집하니 안이 생기지. 모든 돈은 하나다. 남자도 여자도 하나고 수많은 별도 우주라는 하나이다. 원소와 귀인도 하나며 부모와 자식도 하나다. 일본과 한국도 하나며 신과 피조물도 하나이다. 하나이기에 양면성이 있다. 이중성이 아니라 양면성이다. 우리나라 태극기만 보아도 청과 적은 반대인 것 같지만 하나로 돌아 변화를 일으킨다. 서양 사상의 뿌리를 다 이해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동양 사상이 결국은 진리에 가장 가깝게 여겨진다. 이 양면성을 비추는 통찰력 때문이다.
이러이러한 것이 진리라고 말할 수 있을 시대가 도래하겠는가 싶지만 서양은 그 과정을 밝히는 데 유용하지만 동양은 이미 최종적으로 통달해 있다. 동방은 깨달아 있다. 언젠가 지금의 모순을 경쟁의 논리를 동양의 미덕과 통찰로 대체될 날이 올까? 200년, 300년 뒤의 사회를 그 누가 예상할 수 있을지. 3월 30일 사주명리학과 무의식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고등학교를 다닐 때에 생애 처음으로 사주와 타로카드, 손금, 관상을 전부 본 적이 있었다. 처음 만난 상담자가 나의 전반적인 것들을 마치고 미래를 예견했을 때 대단히 흥미로운 호기심에 휩싸였었다. 나의 성격은 물론이고 집안 사정, 체력에 대해 술술 말해주었다. 그리고 그 당시의 고민과 갈등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받았었다. 최근에 다시 사주를 보러 갔었다. 과연 군대 가기 전과 똑같은 이야기를 듣게 될까? 내심 나의 변화를 이야기해 주길 기대했다. 상담이 시작되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내가 기대하는 대로 듣게 되었다. 내가 꿈꾸는 모습이 나 자신의 모습이라고 평가받고 있었다. 전혀 다른 기운과 체질로 변화되었다. 가장 극명한 변화는 양손의 손금이었다.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대로 손금도 변화하는 것만 같다. 나의 의식과 무의식이 미래에 초점 맞춰지고 사유 영역이 확대된 이후 현재의 형과상 혹은 타고난 나의 운명이 바뀌게 되었다고 느낀다. 그러니깐 사주명리학이 아주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담자의 무의식과 현재를 보고 미래를 점치는 것이다. 즉, 무의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너는 화렵수이니 잎이 클 것이고 당신은 침엽수이니 잎이 작을 것이다. 같은 맥락으로 말로 표현하기가 글로 설명하기가 무척 어렵다. 결론은 내가 꾸는 꿈이 곧 나의 미래라는 것이다. 4월 2일 친구가 강아지를 못 키우겠다며 하소연을 했다. 필리핀 친구들에게 말했더니 그 강아지를 제발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아우성이다. 나는 2마리의 강아지를 친구들에게 나눠주었다. 4월 5일 박경철 작가의 책 자기혁명에서 유대인 학살 전범의 재판 보고서 내용이 나온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었다. 악이 무지함에서 비롯된다. 무지는 비판의 부재에서 온다. 조국의 명령, 게르만의 영광이라는 신기루에 묶여 비판적 의식이 소멸되었다. 그래서 전범은 유대인을 학살하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다고 한다. 비판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돈다. 어떤 사람들은 비판과 비난을 구별하지 못한다. 나도 그러했다. 비판은 현상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함이다. 비난은 남의 잘못이나 결점을 책잡아서 나쁘게 말함이다. 4월 11일 오늘 어디서 재미난 글을 읽었다. 사실 공감이 많이 가는 글이다. 서울의 어느 대학생과 교수의 대화. 교수,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청소년 자살률을 줄일 수 있을까? 학생, 학교를 안 가면 되죠. 교수,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학교를 안 가다니? 학생, 집단 따돌림, 성적으로 인한 스트레스,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압박, 자유권 침해 등 모든 자살 원인은 학교에 있잖아요. 교수, 학교를 안 간다면 교육은 어디서 배우지? 학생, 저는 학교를 11년 동안 다녔는데 훈련받은 적은 있어도 교육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교수, 교육을 안 배웠다면 선생들은 너희들에게 뭘 가르쳤지? 학생, 인생을 포기하는 법을 가르쳐요. 교수, 학생,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각자의 개성과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대요. 그런데 그 많은 개성과 재능을 공부로 통일시켜 강제로 교육을 시키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렇게 인간성 다 무시하면서 우리나라 사회는 1에서 2%만 기억하죠. 나머지 98%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분명 저 98%들도 1에서 2%들이 가지지 못한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을 텐데 말이죠. 교수, 꼭 1%들만이 성공하는 건 아니란다. 노력만 한다면 분명 그 누구도 성공할 수 있어. 학생, 저흰 성공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교수, 그럼 도대체 너희가 원하는 게 무엇이니? 성공이 아니라면 무엇이니? 학생, 성공하지 않아도 행복해지고 싶어 하는 거죠. 훈련받은 적은 있어도 교육받은 적은 없다는 대목에서 가슴속 울림이 있었다. 그렇다. 우리나라 교육은 노동자가 되는 훈련만 시킨다. 성실하고 수동적인 노동자. 이런 식으로 학생들에게 노동자 양산형 교육을 강요하면 결국 대한민국의 큰 손실로 연결될 것이다. 내가 이런 평가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교육 정책이 너무 편협하다. 교육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암울할 것이다. 차라리 교육부가 아니라 노동자 양성부로 이름을 바꾸어라. 사람들이 교육이라는 개념을 진정한 교육을 오해하지 않도록. 4월 20일. 예전에 독서 토론회를 하며 알게 된 사람과 함께 식사를 했다. 예쁘고 지적인 여성이었다. 나는 동남아 외국인 노동자로 구성된 합창단이 있다고 소개했는데 그녀가 어느 문화센터에 연결시켜 주었다. 결국 오늘 독서 관련 문화행사 무대에 설 수 있었다. 행사의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우리 로사 합창단이 노래 두 곡을 불렀다. 청중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그리고 행사 끝에 멜로 혼자서 거위의 꿈을 노래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었다. 멜로가 너무 긴장한 나머지 노래 후반부 가사를 잊어버린 것이다. 반주만 나오던 그 20초가 내게는 2시간처럼 느껴졌다. 행사가 끝나고 멜로는 내게 미안하다며 눈물을 터뜨렸다. 나는 너무 잘했다며 위로했다. 지금 로사 합창단 모두 야간 12시간 공장일을 하고 무대에 섰다. 잠을 자야 할 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노래를 부른 것이다. 5월 어느 날 웨딩 이벤트 업체에서 결혼식 축가를 부탁했다. 오늘 멜로와 한이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실력 발휘를 제대로 했다. 나는 멜로의 노래 실력이 조용히 묻혀있기에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해보라고 권유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멜로의 남편이 극구 반대했다. 5월 어느 날 요즘 계속 웨딩 이벤트 업체 일을 하고 있다. 엄청난 박봉이지만 재미는 있다. 같이 일하는 친구 서편이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는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왔다. 그렇다. 인생과 사회에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 아주 어렸을 때에도 그 말의 의미에 대해 생각한 적이 있었다. 과연 오르막이 좋을까? 내리막이 좋을까? 지금의 나는 오르막이 좋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올라서면서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고 올라서면서 성취의 기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분명 죽음은 끝없는 내리막일 것이다. 5월 어느 날 친한 친구가 자신의 여자 친구를 소개해줬다. 그는 여자 친구가 생길 때마다 내게 보여주는데 벌써 6번 넘게 본 것 같다. 어떤 면에서 그는 자신의 연애를 자랑하고 싶은 것 같다. 특히 나는 연애를 잘 못한다. 그런 내게 꼭 예쁘고 귀여운 여자 친구를 데려와서 보여주는 심보란 무엇일까? 부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애정결핍인 친구가 연애를 통해 결핍을 채우려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친구는 내게 여자 친구가 어떤지를 물었다. 나는 말했다. 네, 여자 친구는 내가 잘 알지. 내가 어떻게 아노? 내 말에 친구가 답했다. 헷갈리니깐 그렇지. 착해 보이나? 솔직하게 내 생각을 말해주었다. 나는 잘 모르겠지만 레스토랑 종업원이나 택시 기사님한테 예의 없게 말하는 모습 보면 좀 그렇더라. 실제로 나는 그렇게 느꼈다. 뭐랄까, 상대방을 하대하는 느낌이랄까? 내 느낌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레스토랑에서 서빙하시는 분들이나 기사님들 표정을 보면 맞는 것 같다. 그들에게서 불쾌한 표정이 드러났었다. 친구는 의아한 듯이 다시 물었다. 그래 보이더나? 근데 그건 남이잖아. 내한테만 잘하면 되는 거 아이가? 타인이라고 해서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나는 고객을 응대하는 일을 많이 해서 그게 더 잘 보였을 수도 있다. 나는 일을 하면서 친절한 고객들을 꽤 접해보았다. 겸손하고 교양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라도 더 챙겨드리고 싶다. 그런데 그 반대의 사람들도 분명 존재한다. 반말로 음식을 주문하거나 신용카드를 던지면서 결제를 요청한다. 어떤 경우에는 희롱과 조롱의 뉘앙스가 풍기기도 한다. 내가 아는 바에 의하면 상대방을 하대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계속 지니면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이다. 내가 뱉은 말, 내가 한 행동들이 결국은 나에게 돌아온다. 인과응보는 불변의 진리가 확실하다. 5월 어느 날 도전하지 않고 성취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가 그대로 보존된다는 것은 거짓이다. 고여있는 에너지를 좋은 에너지라고 볼 수 없다. 가만히 있어서 에너지가 변함없는 것은 오직 물건뿐이다. 인간이라면 에너지를 어딘가에 쏟아부으며 다른 에너지를 불러들여야 한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여러 종류의 에너지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 에너지장의 그릇이 커진다. 또 에너지의 흐름을 원활히 제어할 수 있는 경험자가 된다. 즉 어른이 된다. 그것을 잘하고 있는 자는 눈이 빛난다. 5월 어느 날 전에 일했던 바에서 계속 헬퍼 요청이 온다. 오늘도 일하고 왔는데 실장님이 1급을 15만 원이나 챙겨주셨다. 감사한 일이다. 5월 21일 동원 내비군 훈련을 갔다.
새벽녘에 천지를 뒤흔드는 해병대 훈련병들의 함성 소리를 들었다. 나도 저렇게 함성을 질렀을 때가 있었다. 6월 22일. 3년을 일기 쓴 사람은 무언가 해낼 사람이고 10년을 일기 쓴 사람은 이미 해낸 사람이다. 어디선가 이런 문장을 읽었다. 일기를 계속 쓰고는 있는데 10년간 지속할 수 있을까? 나는 일기를 쓰면서 스스로를 안정시킨다. 여기다가 다 풀고 나면 속이 시원하기 때문이다. 담배는 백해무익하고 일기는 백익무해하다. 7월 3일. 현지 시간으로 오후 8시 필리핀 나노이 아키노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친구 김웅과 독서 토론회에서 알게 된 보강과 함께 톤도 쓰레기 마을에 봉사를 하러 온 것이다. 내 생애 첫 해외 봉사이자 해외여행이다. 하지만 우리는 꼼짝없이 공항에 8시간 넘게 갇히는 상황에 처하고 말았다. 보강이 톤도 봉사센터 관계자와 일정을 조율하였는데 김해 국제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받고 있을 때 센터에서 보강에게 오지 말라는 메일을 보냈던 것이다. 우리는 그 메일을 마닐라에 도착해서야 확인했다. 상황이 난처하고 답답하게 되었다. 마닐라에 도착해서 센터에 연락을 해보니 왕복 항공 비용을 배상해 줄 테니 그냥 돌아가라는 것이었다. 그들의 말은 꽤나 섭섭했고 우리를 처량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센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닐까 하며 걱정하기도 했다. 나는 일행에게 말했다. 일단 걸어가든 버스를 타든 우리 스스로 찾아가 보자. 굳이 톤도가 아니더라도 필리핀을 여행하는 셈 치고. 봉사 계획 취소가 어쩌면 우리에게 더 좋은 여행을 만들어줄 수도 있다. 일행들은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좀 위험하다며 일단 더 기다려보자고 했다. 그냥 공항 대합실에서 멍 때리며 앉아있기 못해서 공항 내부를 여기저기 둘러보았다. 깔끔하고 쾌적한 김해 국제공항과 비교해서 이곳은 허름하고 어설펐다. 하지만 공항 내에는 경건함을 갖춘 기도실이 있었다. 필리핀 국민들이 얼마나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었다. 많은 필리핀어들이 시도 때도 없이 기도실에 드나들며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기도하는 뒷모습이 아름다웠다. 필리핀 어디를 가도 교회와 기도실을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졸립이라는 패스트푸드점을 경험했다. 친구 필립은 졸립이 스파게티가 맛있다고 꼭 먹어보라고 추천해 주었었는데 먹어보니 맛이 달았다. 밤늦게 엄마의 품에서 지루함을 호소하는 필리핀 아이들이 눈에 보였다. 우리는 아이들과 눈길을 주고받았고 이윽고 함께 뛰어놀았다. 아이들에게 미숫가루 라떼와 자일리 톨껌, 빅파이를 선물하였다. 7월 4일. 필리핀에서의 이틀째의 날이 밝았다. 이제는 어떻게든 결단을 내려야 했다. 톤도에는 가야겠는데 봉사센터와는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았다. 나는 한 번 더 일행에게 이야기했다. 우리가 직접 톤도를 찾아가자. 다른 계획을 갖게 되더라도 센터 관계자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팀원들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며 여전히 걱정에 쌓여 있다. 3시간쯤 지났을까? 보강이 자신의 멘토와 통화를 하고 왔다. 그분은 우리가 처한 상황을 전해받고 봉사센터에 직접 연락을 해주기로 했다고 한다. 멘토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비로소 센터와 연락을 취할 수 있었다. 몇 시간을 더 기다린 후에 센터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픽업하였다. 우리는 공항 근처에 한 식당에 들어가 대화를 나눴다. 센터의 총괄 책임자는 40대 후반의 여성이었는데 보강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보강에게 당돌함과 예의 없음을 느껴 우리에게 오지 말라는 통보를 한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그제야 저간의 사정을 이해하였다. 보강이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그녀도 그 사과를 받아들였다. 그녀는 이메일에서 받은 느낌보다 실제로 만난 느낌이 훨씬 밝고 좋다는 말을 덧붙였다. 필리핀에 도착하자마자 낙동강 오리알 신세의 마음고생을 했지만 관계자를 직접 만나 오해를 풀고 나니 비로소 얼굴에 화색을 띌 수가 있었다. 우리는 마닐라의 어느 호텔에 짐을 풀었다. 봉사활동을 하러 온 상황에서 호텔 숙박이라니 약간 얼떨떨했다. 본국에 있을 때보다 더 호사롭게 생활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짐을 푼 후 드디어 톤도로 향했다. 차 안에서 바라본 바깥 풍경은 한마디로 사람들의 삶이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그들의 교통과 운전 방식이었는데 매우 어지럽고 급해 보였다. 그래도 교통사고율은 한국보다 낮다는 현지인의 말이 얼른 믿어지지 않았다. 톤도에 도착해서 아이들이 있는 학교를 방문했다. 마닐라 빈민가의 중심에 있는 학교였다. 여기서 집이 가난해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을 가르쳐주고 배고픈 아이들을 먹인다고 했다. 본질적인 활동은 방과 후 교육 수업이다. 필리핀 아이들은 말똥말똥한 눈으로 우리를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었다. 서툰 영어로 우리를 소개하고
아이들의 무용과 재롱을 감상했다. 필리핀 사람들은 리듬감과 가창력이 뛰어났다. 동작이 자연스럽고 자유분방했다. 무용 무대가 끝났을 때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 큰 박수로 화답하였다. 그때 한국 외교부에서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5번 위험 지역에 머물고 있으니 속히 벗어나십시오. 7월 5일. 어제는 센터 관계자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우리는 봉사를 하러 온 것인데 호텔 숙박은 부담스럽다고 말씀드렸다. 관계자는 그럼 센터에서 자야 된다고 하기에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오전 8시 호텔에서 짐을 빼서 센터로 향했다. 오늘 일정은 서브센터에서 아이들과 재밌게 놀아주는 것이었다. 김우는 아이들에게 필기도구와 색종이를 나눠주고는 빙고 게임을 했다. 나는 아이들의 빙고 그림이 맞는지 확인하는 도중에 곱슬머리의 한 남자아이에게 물었다. Did you have the hair? 페름, 그 아이의 곱슬머리가 아주 세련되어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본 것이다. 내가 질문하자 아이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하지 않았다. 그 아이는 곱슬머리를 콤플렉스라고 생각하고 부끄러워했던 것이다. 나는 아이에게 다른 나라에서는 너와 같은 머리를 가지기 위해 비싼 돈을 들이고 있다며 절대로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고 말해주었다. 아이들은 가로세로로 각각 5칸씩 모두 25의 빈칸을 만들어 숫자를 채웠다. 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이들은 빙고라는 도박만 알고 있을 뿐 우리가 알려준 빙고는 처음 배우는 것이라고 했다. 센터에서 일하는 한국인 선생님은 필리핀의 역사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었다. 필리핀은 스페인에게 400년간 식민 지배를 받았다고 한다. 그 후에는 일본과 미국으로부터도 지배를 받았다. 긴 세월의 식민 지배가 필리핀 사람들을 우둔하게 만들어버렸다고 한다. 스페인은 원주민 남자들을 교육하지 않았고 노예를 생산하는 교육 시스템인 우민화 정책을 오랫동안 지속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일제로부터 36년간의 강제 지배를 받았고 그 악영향이 어마어마한데 우리의 10배가 넘는 무려 400년 동안 식민 지배를 받았다니 교육의 맥을 끊어버리는 것은 참으로 무시무시한 일이다. 침략자인 스페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원래 필리핀에는 교육이 없었는데 우리가 교육을 시켜주었다. 일본도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한다. 우리가 조선의 근대화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그 교육이 어떤 교육이냐가 중요한 것이다. 우둔한 노동자로 만드는 교육인지 총명한 국민을 만드는 교육인지 우리들 앞에는 총명함과 순수함을 품은 학생들이 꽤나 많았다. 문득 어릴 적에 나를 지켜본 어른들과 선생님들의 시선은 어떠했을지 궁금했다. 빙고 게임을 끝내고 아이들과 헤어졌다. 이 아이들은 오전반이었고 오후반 친구들이 2시간 후에 도착한다고 들었다. 오전반 친구들과 헤어지기 전 다 같이 점심 식사를 가졌다. 닭고기 2조각과 흰 쌀밥 조금이 전부였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밥만 먹고 반찬은 먹지 않는 것이다. 이상하다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현지인 선생님이 그 속사정을 알려주었다. 부모 형제들이 굶고 있기에 그들을 먹이기 위해 싸가지고 간다는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마음 아파하니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도 이 아이들은 행운아예요.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이 엄청 많아요. 걔네들은 지금 쓰레기 더미를 헤집으며 끼니를 해결하고 있어요. 쓰레기 더미에서 음식을 구한다는 말은 이미 한국에서 들었었다. 나는 여전히 믿지 못할 뿐이었다. 세상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는데도 굶주림은 여전히 존재한다. 아직도 발전이 부족한 것인가? 얼마만큼 발전해야 인류의 기아를 해결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것은 발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가 아닐까? 능력이 없으면 굶어 죽어도 된다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는 것일까? 어떤 나라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불한다. 지구의 생산력은 우리를 먹이고 입히기에 충분할진데 왜 한쪽에서는 기아로 고통받아야 하는 것일까?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정치 차원의 문제인가 아니면 경제가 문제일까? 정치와 경제를 공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를 장착하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의 큰 공통점은 빈부의 격차이다. 그리고 물질만능주의의 확산이다. 자본주의 체제는 장점도 많으나 완벽하지 못하다. 자연에서 온 소중한 자원은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채 소비되고 있고 사람들은 인간성보다는 돈과 물질을 신앙처럼 떠받든다.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사는 것이 정상인 사회가 되어버렸다. 자본은 사람들을 경쟁시킨다. 경쟁에서 이긴 자에게는 정당한 혜택이 부여된다. 경쟁에서 패배한 자는 다시 경쟁할 수 있도록
나라가 지원해주기도 한다. 또 공산주의 국가에는 경쟁이 없어서 문제이다. 사람들 간의 경쟁이 없으니 발전하지 못하는 것이다. 발전을 포기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적당한 경쟁을 하면 안 될까? 그 수준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 자본주의가 심화되면 될수록 경쟁이 너무 과도해지는 것이 문제이다. 나라는 발전을 해도 공동체 구성원들의 정신과 내면에는 금이 간다.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훗날 세상은 큰 혼동에 휩싸일지도 모른다. 우리나라의 훌륭한 지식인들과 대학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우리나라의 명문 대학교는 깊은 잠에 든 상태인가? 아니면 이 시스템을 수호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들에게 문제의식 자체가 없는 것일까? 친구에게 내 생각을 털어놓았더니 너무 골치 아픈 것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다고 했다. 세상은 결국 좋아질 거야. 그러니 너는 너무 걱정하지 마. 센터 옥상에 올라가 큰 벽으로 나뉘어진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한쪽은 세계 최대의 빈민촌이었고 바로 옆은 최첨단 항구 시설을 갖춘 곳이었다. 옥상에서 일을 하던 현지인 토토의 안내를 따라 톤도의 골목을 걸을 수 있었다. 걷는 내내 믿지 못할 주거 환경이 펼쳐졌다. 쓰레기 더미 위에 가느다란 나무 토막과 고철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바람과 비를 막아주는 합판을 올려놓은 것을 집이라고 불렀다. 쓰레기 냄새로 숨을 쉬기 어려웠다. 집이란 것도 그저 쓰레기 더미 중에 일부로 보였다. 그곳엔 사람과 동물의 구분이 없었고 비좁은 방 안에서 여러 명이 살고 있었다. 길거리는 온통 오물과 폐기물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미 톤도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었지만 가장 큰 위험은 그곳에 사는 이들의 위기의식 부재였다. 웃옷을 벗고 TV 앞에 앉아 낮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장정들이 눈에 띄었다. 일이 없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알 수 없다. 아이들만이 활기차게 돌아다녔는데 지금의 어른들도 그런 유년 시절을 겪었을 것이다. 성인 필리피노들의 눈은 전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들의 붉은 눈과 마주칠 때면 시선을 피하게 되었다. 다시 센터로 돌아와 오후반 아이들을 만났다. 나는 아이들에게 수건 돌리기 게임을 하자고 제안했다. 수건 돌리기 게임을 설명한 후 게임은 시작됐다. 아이들이 무척 좋아해 주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속에서 가슴이 따뜻해짐을 느꼈다. 아이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줄 수 있어서 기뻤다. 초등학교 때 나의 꿈은 개그맨이었다.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일이 좋았기 때문이다. 나는 선생님과 반 아이들을 웃기기 위하여 하이글에 춤을 춰댔다. 문득 그때의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이후 김웅과 강보가 준비한 게임이 이어졌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 즐겼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센터에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은 담벼락에 매달려 부러움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 점이 마음에 걸렸다. 게임이 끝나자 아이들이 우리에게 다가왔다. 내 손을 잡고는 자신의 이마에 갖다 대었다. 그것은 필리핀 사람들이 존경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일정이 모두 끝난 후 우리는 현지인 선생님들과 간식을 먹었다. 망고 쉐이크, 코코넛 쉐이크, 튀긴 바나나 등을 먹었는데 맛이 훌륭했다. 선생님들은 다 20대 초반의 여인들이었다. 그들 중 한 명이 내게 이메일 주소를 적은 메모를 전해주었다. 내가 귀국한 후에도 연락을 주고받고 싶다고 했다. 그런데 문제는 메일 주소가 적힌 그 메모를 아무리 찾아보아도 없다는 것이다. 심각한 문제이다. 해가 졌다. 나는 오늘을 되돌아보았다. 긴 시간 동안 또래 아이들의 웃음과 즐거움을 지켜보아야만 했던 담벼락, 아이들이 떠올랐다. 모든 나이들과 함께 놀지 못한 것보다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점이 안타까웠다. 톤도의 모든 아이들이 센터 교육에 참가할 수는 없다. 그래서 한 가구에 한 명씩만 센터에 나오게 한다고 했다. 참 가슴 먹먹한 일이다. 나는 동네 아이들이 떠올라 골목으로 나왔다. 거기에서 아까 보았던 동네 아이들 몇몇을 만났다. 나는 골목길 한켠에 있던 축구공을 발로 건드려 생명을 불어넣었다. 바람이 조금 빠져 있었지만 갖고 놀기에는 무난했다. 내가 공을 건드리는 모습을 보고 동네 아이들은 신발을 신기 시작했다. 골목길 축구가 시작된 것이다. 처음에 8명이 시작한 축구는 어느새 30여 명이 뒤섞이는 게임으로 변했다. 쉬는 시간에 한 아이가 재롱을 부리기 시작했다. 아이는 병뚜껑으로 제기를 찾는데 작은 발로 병뚜껑을 용케 떨어뜨리지 않고 차는 것이다. 그러더니 내게 병뚜껑을 건네주었다. 나도 시도를 해봤는데 두어 번 정도를 차고는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었다. 내 몹쓸 다리를 때리는 신용을 하니 아이들이 깔깔거리며 웃었다. 그 순간을 기억하고 싶어서 아이들을 불러 모아 사진을 찍었다.
이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해서 보람찬 인생을 살기를 기원한다.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걸어 들어가 담배를 입에 물었다. 거기에서 허름한 집안에 앉아있던 제이라는 친구를 만났다. 그는 나와 비슷한 나이지만 이미 아내가 있고 센터를 다니는 딸도 있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그는 한국을 가고 싶은 나라, 좋은 나라라며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취직하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친하게 지내는 필리핀 친구들 사진을 보여주며 그들의 한국 일상을 소개했다. 이야기를 쭉 듣던 제이가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하겠다며 자신을 한국으로 데려가달라는 뉘앙스를 풍겼다. 시내로 나가 본촌 치킨에서 저녁을 먹었다. 필리핀에서 봉사 활동을 하면 자연스레 체중이 빠질 것으로 기대했는데 다이어트는커녕 살이 더 쪄서 귀국하게 생겼다. 다들 너무 잘 챙겨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다. 저녁을 대접받고 시내의 백화점과 문구점, 슈퍼마켓을 구경하였다. 숙소로 돌아와 팀원들과 앞으로의 계획과 일정을 상의했다. 도중에 의견 충돌이 일어났다. 우리는 애초에 2주 동안의 필리핀 체류 기간 중 일주일은 센터에서 지내고 나머지 일주일은 필리핀 친구들의 집에서 지내기로 했었다. 왜냐하면 나의 친구 필립과 지미, 로니가 자신들의 필리핀 집에 들러달라고 간곡히 부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센터 관계자는 우리에게 다른 곳에 가지 말고 다음 주 수요일에 한국으로 귀국하라고 권유했다. 나는 친구들과 한 약속을 말씀드렸는데 무조건 그냥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었다. 매우 아쉬웠다. 나는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더 알고 싶었다. 김훈과 강보는 센터의 말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고 나는 혼자서라도 필립의 가족들을 만나겠다며 고집을 부렸다. 우리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내일 다시 이야기하기로 했다. 7월 6일 아침이 밝았다. 풍성하고 신선한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다. 여전히 우리는 귀빈 대접을 받았다. 계란 프라이와 스팸, 돼지고기, 맑고 고소한 국, 각종 과일, 김치, 오이소박이, 김, 커피 등 너무나 많은 음식이 식탁을 가득 채웠다. 남기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먹었다. 음식을 어제 만났던 제이에게 전해주고 싶었다. 식사를 마치고 아이들의 프로필 사진을 촬영해 주었다. 그리고 센터 내부를 청소했다. 청소를 끝내니 총괄 관계자님이 우리를 데리고 나갔다. 그때까지는 내 평생 최악의 장면을 마주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우리는 톤도의 시장을 지나 골목길을 따라 걸었다. 이제껏 목격한 더럽고 위험한 장소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었다. 하지만 더 깊은 골목으로 들어가자 지옥이 펼쳐졌다. 다른 곳에는 일반 쓰레기들이 보였다면 골목을 걸을수록 위험한 산업 폐기물들이 점점 많이 보이는 것이었다. 썩은 물을 마시고 피똥을 싸는 개가 신음하는 모습도 보았다. 각종 쓰레기가 뒤엉킨 곳에서 한 아이는 소꿉장난을 하고 있었다. 나는 어느새 입을 막은 채 걷고 있었다. 더러운 파리떼가 우리를 덮쳤다. 다리와 얼굴에 달라붙어서는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았다. 불쾌하기 짝이 없었다. 그러다가 확 트인 공간이 나오나 싶더니 거대한 쓰레기산이 시야에 들어왔다. 나는 하마터면 들고 있던 캠코더를 놓칠 뻔하였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으로 끔찍했다. 쓰레기산 위에서 많은 아이들이 음식을 찾고 있었다. 아이들은 음식을 찾으면 플라스틱 통에 모아두었다가 바닷물에 씻어서 끓여 먹는다고 했다. 한 아이는 배가 고팠는지 쓰레기 더미 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그냥 허겁지겁 입에 쑤셔 넣는다. 우리는 한쪽 구석으로 가서 토하고 말았다. 아침에 먹은 음식을 그냥 다 개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아이들이 있었는데 문득 내가 토한 음식물을 그 애들이 먹을까 하는 걱정이 들어 더욱 아찔해졌다. 내 평생 최악의 순간이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중국, 일본, 미국, 한국, 인도 등지에서 버린 각종 쓰레기들이 엉켜 있었다. 바다를 타고 여기까지 온 것인가? 아니면 누가 이 쓰레기들을 수입하여 돈을 받아 챙긴 것인가? 필리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문제라고 생각되었다. 썩어서 고인물의 발을 담근 채 웃고 있는 아이의 피부가 이상하게 변형되어 있었다. 손목이 쩍쩍 갈라지고 팔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는데 곳곳에 굳어버린 검은 피가 맺혀 있었다. 입술은 검게 변해 있었다. 현지인 선생님이 연고를 꺼내 아이 팔에 발라주었다. 누런 눈동자의 개와 털이 다 빠져가는 탈모 닭들, 아이들이 뒤엉켜 쓰레기를 파헤치고 있었다. 나는 짐승과 사람을 구분하려 노력했다. 언뜻 보아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들 무리가 있었다.
그들에게 다가가 인사했더니 해맑은 웃음을 지어 보였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맺히고 말았다. 더 이상 글을 쓰기가 힘들다. 우리는 그곳을 2시간 넘게 누비고 다녔다. 센터로 돌아와 별별 생각이 다 들었다. 나는 얼마나 행복하게 대한민국에서 살았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 나는 집에 있으면서 따뜻한 물이 안 나온다고 불평했었다. 나는 바른 교육을 받지 못했다며 불평했었다. 나는 돈이 없다고 불평했었다. 그런데 오늘 일을 겪으며 나는 깨달았다. 공동체의 극진한 보살핌과 어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자란 것이다. 얼마나 살 곳이 없으면 쓰레기 더미에서 살까?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쓰레기장에서는 살지 않을 것이다. 그곳에 살 바에는 그냥 죽어버릴 것이다. 혹시 그들이 어떤 죄 때문에 이곳에 살게 된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얼마나 전생에 나쁜 짓을 했으면 그런 곳에서 살아갈까? 전생에 나쁜 짓을 했다면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가? 전생의 죗값을 치르고 있으니 우리는 어떤 개입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하늘에 던지고 싶다.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세상의 진리는 무엇인가? 하늘의 대리자임을 자청하는 인간의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직접 그 대답을 듣고 싶은 것이 나의 소망이다. 신이 있다면 성경이나 여타의 경전 속 이야기처럼 왜 기적을 보여주지 못하는가? 바다를 가르고 산을 움직이며 불의를 심판하는 하늘은 사라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알지 못하는 세상의 법칙이 따로 있는 것일까? 나는 이곳에서 지내며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싶지 않았다. 또한 나의 성장 촉매제로 이용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바뀌고 있다. 내가 만약 성장한다면 엄청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야 세상의 불균형을 조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신이 있든 없든 노력해야 한다. 하늘은 도울 뿐 인간이 스스로 극복해내야 한다. 친구 김훈에게 캠코더를 들이밀며 인터뷰를 청했다. What do you think about 탄도? 이곳 사람들이 더러움을 모르기 때문에 이 쓰레기장에서 살고 있다고 대답했다. 물론 나는 이 대답이 그의 진심이 아니란 걸 안다. 그는 서툰 영어 실력으로 그나마 표현할 수 있는 문장을 생각해내서 말했을 뿐이다. 우리는 영어를 더 배워야 한다. 아무튼 나의 생각은 톤도 사람들이 더러운 환경을 모르는 게 아니라 더러워도 살아내야 하는 환경을 받아들인 것 같다.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필리핀 사람들은 낙천적이다. 낙천과 절실함은 공존할 수 있을까? 나는 조급한 사람에서 아주 미약하게나마 낙천적인 사람으로 변화했다. 변화한 만큼 절실한 마음은 사라진 것 같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만약 낙천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간절함이 보다 더 큰 사람들이었다면 이 정도로 내팽겨쳐진 자기 자신과 자식들을 내버려 두지는 않았을 것이다. 쓰레기 위에 사는 사실도 낙천적으로 받아들여 버린다면 그것은 어리석음이 아닐까? 반대로 조급하고 심각한 한국인들에겐 낙천적인 면이 필요할지도 모를 일이다. 결국 중용이라는 개념은 내가 가장 좋아할 만하다. 중용. 양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어느 한쪽에 그게 치우치게 되면 죄와 업이 생길 수도 있다. 나는 중용의 삶을 살며 선으로 향하는 노력을 경주해야겠다. 하늘이 톤도 사람들을 바르게 이끌어주기를 기원한다. 7월 7일. 격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진 우리에게 센터 선생님들은 어서 한국으로 돌아가기를 바랐다. 필리핀이 워낙 치안이 불안정하고 외국인에게는 위험한 나라였기에 선생님들의 걱정이 컸을 것이다. 나는 빨리 돌아가기를 원치 않았다. 남은 시간을 필리핀 친구들과 보낼 생각을 했다. 팀원들은 돌아가기로 결심한 듯했다. 우리는 숙소로 돌아와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의논했다. 나는 그들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여기까지 왔는데 뭐가 무서워서 그냥 돌아가려 하는 거야? 더 가보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필리핀 친구들이 있다. 그러나 팀원들은 완강했다. 나는 그들의 뜻을 존중하기로 하고 나 혼자서라도 가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훈이 돌아가든 남아있든 다 같이 행동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제안했다. 그러면 내가 센터 원장님과 선생님들을 설득해서 허락을 받으면 될까? 팀원들은 그렇다면 생각을 바꿀 의향이 있다고 했다. 나는 곧장 책상에 앉아 선생님들께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나와 필리핀 친구들의 추억을 들려주며 그들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자리가 있다며 진지한 초대를 받았다고 밝혔다.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부탁을 받았다는 점도 적었고 허락하지 않는다면 나 혼자서라도 가겠다고 적었다. 이렇게 해서도 안 되면 귀국할 생각이었다. 밤늦게 기분 좋은 북소리에 잠이 깼다. 둥둥둥둥 둥둥 둥둥. 온 동네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경쾌한 리듬이었다.
옥상으로 올라가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시커먼 톤도의 어둠 속에서 긴 행렬의 횃불이 보였다. 선두에는 큰 북을 치는 사람들이 보였는데 얼마나 신나게 치던지 눈과 귀를 뗄 수 없었다. 자유로운 톤도, 사람들의 흥이 옥상에서도 뚜렷하게 느껴졌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뛰었다. 현장에 가서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다. 그들은 톤도 시내와 시장을 행진하며 수십 개의 북을 둘러매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 그 행렬이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횃불에 춤에 물들었다. 가게 하나하나마다 들어가서 북을 치는 것 같았는데 정확히 어떠한 의식인지는 알 수 없었다. 지금 생각해봐도 그 경쾌하고 빠른 리듬의 북소리가 내 가슴을 적신다. 정신을 차려보니 친구들도 옥상에 올라와 있었다. 우리는 함께 그 멋진 광경을 눈에 담았다. 나는 친구들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말했다. 아주 죽인다. 맞제? 내일 아침에 선생님께 무슨 행진이었는지 물어볼 생각이다. 7월 8일 아침 식사 시간. 대장 선생님께 편지를 드렸다. 편지를 받은 선생님은 거들떠도 보지 않고 식사만 하셨다. 그러다가 갑자기 수저를 내려놓고 봉투를 열어 편지를 읽어 나가셨다. 읽는 내내 묵묵한 표정의 선생님께서 어떤 답을 주실지는 전혀 예상되지 않았다. 그녀는 분명한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어디로 어떻게 갈 거죠? 나는 5분 넘게 상세히 계획을 설명했고 곧 그녀의 허락이 떨어졌다. 우리는 이제 바탄가스로 갈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조건이 있었다. 한국에 거주 중인 필리핀 친구들인 필립과 짐이 로니와 전화 통화를 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를 데리러 오는 사람들의 신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했다. 나는 기쁜 마음에 선생님을 안아드리고 싶었다. 곧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선생님을 바꿔드렸다. 옆에서 지켜보았는데 선생님은 날선 어조로 필립을 몰아붙이셨다. 마치 형사가 범죄자를 신문하는 듯했다. 통화 내용은 따갈로그어라서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지만 썩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다. 당황한 나머지 울먹이며 대답하는 필립의 음성이 퍽 우습게 생각되었다.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되돌려 주셨다. 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필리핀어들이 당신에게 은혜를 갚겠다고 말하는 거죠? 팀원들과 숙소로 돌아왔다. 팀원들은 내가 허락을 받으리라고는 상상을 못했던 눈치였다. 그리고 나의 완고한 고집에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다는 표정이었다. 그들은 체념한 듯이 더 이상 아무 말이 없었다. 그 모습을 보니 고집을 부린 것 같아 미안하기도 했지만 나의 가슴 속에는 확신이 있었다. 장담하건대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기를 잘했다고 말하게 될 거야. 나를 믿어줘. 나는 담배를 사려고 센터에서 나와 슈퍼마켓을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길거리에 좌판을 깔고 잡동사니를 파는 아저씨에게 담배 두 갑을 샀다. 골목에 들어가 담배를 피우는데 동네 꼬마 아이들이 전봇대 같은 나무기둥 뒤에 숨어 나를 지켜보았다. 행색을 보아하니 센터에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이었다. 그중 해맑은 표정의 남자아이가 용기를 내서 내게 다가왔다. 나와 놀고 싶어하는 눈치였다. 현지인 선생님들의 허락 없이는 어디에도 갈 수 없는 상태였지만 나는 성향상 모험가로 태어났다. 나는 망설임 없이 꼬마들과 함께 골목 안으로 들어갔다. 골목에는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모여 있었는데 5살부터 12살쯤 되어 보이는 남녀 꼬마들 여럿이 내 주위로 모여들었다. 아이들 중에는 백인도 있었는데 스페인계 후손인 것 같았다. 아이들은 나를 보기만 해도 깔깔거리며 도망을 다녔다. 도망가는 녀석을 붙잡아 번쩍 들어 올렸다. 제일 많이 잡힌 녀석은 5살쯤 되어 보였는데 녀석이 처한 상황이 너무 우스웠다. 형과 누나들은 도망을 가다가 잡힐 것 같으면 제일 막내 동생을 내게 넘겨주는 것이다. 제일 어린 녀석이 희생물인 셈이었는데 꼬마는 내게 잡혔다는 사실보다 형과 누나들이 원망스럽다는 듯이 서럽게 울었다. 그러면 또 누나들은 아이를 달래준다. 내가 다시 괴물이 되어 달려가면 또 누나들은 막내 동생을 던져준다. 녀석은 나뭇가지를 주워들고 형과 누나들에게 항의했다. 아이들이 도망가는 신용을 하지 않았으면 쫓아가 잡을 생각도 하지 않았을 텐데 무작정 도망가는 모습을 보이니 나로서는 잡고 싶어졌을 뿐이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우스운 상황이다. 하하하. 아이들과 놀다 보니 제법 골목 깊숙한 곳까지 들어갔는데 어둠의 분위기가 가득했다. 두 눈이 충혈된 어른들이 지나다녔다. 영화 콘스탄틴을 보면 루시퍼의 아들 마모는 어떤 남미 남자의 몸 안에 들어가서 인간 세계를 활보한다. 악마에게 빙의 된 영화 속 남미 남자의 눈빛과 여기 남자들의 눈빛이 똑같아서 무서웠다.
아이들에게 왜 어른들의 눈이 붓냐고 물어보니 마약 때문이라고 했다. 나는 지나가는 이들에게 눈인사를 했다. 필리핀에서는 상대의 눈을 보며 눈썹을 들어 올리는 인사법이 있다. 내가 눈썹을 올리면 그들도 눈썹을 올려 화답했다. 이런 인사법에 꽤 재미를 붙였다. 아이들은 자기들의 집에 나를 초대하려는 것 같았다. 하지만 너무 멀리 갈 수는 없어서 그냥 되돌아왔다. 돌아오는 길에 잘 정돈된 집 한 채가 눈에 들어왔다. 빈민촌에서 나름대로 모양을 갖춘 집을 보니 의외였다. 정원에는 다양한 꽃들이 보기 좋게 피어 있었고 4인용 무지개 파라솔 테이블에는 차창과 쿠키가 놓여 있었다. 담은 꽤 높았지만 내 키로 구경하기에는 적당했다. 재밌는 것은 빨랫줄에 대한민국 찜질방 티셔츠가 걸려 있는 것이다. 주황색에다 동원 찜질방이라고 적혀 있었다. 담장 넘어 보이는 광경을 구경하고 있는데 그 집주인으로 보이는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다. 할머니는 내게 중국인이냐고 묻기에 코리안이라고 답했다. 인자한 분위기가 물씬 넘치는 할머니는 현관문을 열어주면서 함께 차를 마시자고 했다. 햇살에 데워진 무지개 파라솔에 앉아 따뜻한 홍차를 맛보았다. 꽃정원에 앉아 마시는 홍차는 달달했다. 아마 설탕을 많이 넣었을 것이다. 그녀는 아이들을 다 키우고 여기서 혼자 산다고 했다. 아이들 자랑을 했는데 한 명은 의사가 될 준비를 하고 있고 한 명은 부잣집 며느리가 되었단다. 나는 축하한다며 어떻게 아이들을 잘 키웠는지를 물었다. 할머니는 아이들의 공부 환경을 위해서 여러 번 이사를 했다고 한다. 도서관 옆에 집을 구하고 학교 옆으로 집을 옮기고 교장 선생님 집 옆으로 이사하며 살았다고 했다. 나는 맹모 삼천지교가 떠올랐다. 맹자를 아느냐고 물으니 모른다고 했다. 현실판 맹모를 만난 것 같아 신기했다. 찻잔을 내려놓은 그녀는 손을 보자며 내 쪽으로 상체를 숙였다. 양손을 내어 보여주니 왼손과 오른손을 번갈아 가며 유심히 살폈다. 그녀는 내게 결혼을 늦게 하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무언가를 선택할 때 남들의 말이 아니라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했다. 결혼을 늦게 하라는 말은 이미 여러 번 들은 적이 있기에 어색하지 않았다. 그런데 내면의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말은 처음 들었다. 나는 할머니의 눈을 바라보며 이 할머니가 영화 매트릭스에 등장하는 오라클 같다고 생각했다. 물론 나는 네오가 아니다. 흥미로움이 든 나는 이것저것 질문하고 싶었지만 마침 친구들이 나를 찾는 목소리가 들렸다.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할머니께 인사를 건네고는 집을 나왔다. 팀원들이 어디에 갔었느냐고 묻기에 오라클을 만나고 왔다고 대답했다. 보강은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센터로 들어가려는데 친구들이 비명을 질렀다. 센터 앞에 엄청나게 큰 바퀴벌레 한 마리가 더듬이를 움직이며 버티고 있었다. 그렇게 큰 바퀴벌레는 난생 처음이었다. 크기가 너무 커서 밟아 죽일 생각조차 들지 않았다. 내가 신고 있는 265mm 사이즈 신발만 했다. 너무 크다 보니 저것이 정말 바퀴벌레가 맞는지 싶을 정도였다. 우리가 기겁을 하며 바퀴벌레에 눈을 떼지 못하고 있는데 센터장님이 인자하고 자비로운 관세음보살 미소를 지으시며 걸어오셨다. 이윽고 두 발을 모아 사뿐히 점프하셨고 바퀴벌레는 이상한 소리와 함께 뭉개졌다. 그 뒤의 이야기는 적고 싶지 않다. 친구들과 수다를 떨다 잠자리에 들었다. 톤도를 집어삼킨 짙은 안개 속 새벽녘. 3차례 정도 총성이 울렸다. 탕, 탕탕, 이어서 여자의 새된 비명이 새벽의 고요함을 찢었다. 개들이 짖는 소리도 났다. 짖음은 곧 낑낑거리는 신음으로 바뀌었다. 7월 9일. 날이 밝았다. 로니의 친구 부봇이 렌트카를 몰고 우리를 데리러 왔다. 부봇은 신원증명서와 기타 여러 서류들을 선생님들께 보여주었다. 선생님들은 팔짱을 낀 자세로 부봇을 신문했다. 톤도 센터를 지키는 항우 같은 스타일의 아저씨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부봇이 몰고 온 렌트카의 곳곳을 살폈다. 그리고 뭔가를 꺼내 부봇에게 보여주며 나쁜 생각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우리 안전을 걱정해주는 선생님들과 아저씨들이 든든했다. 하지만 부봇이 난감한 표정을 지을 때면 꽤나 미안했다. 마침내 신문이 끝나고 센터 아이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다. 이내 차가 출발하였는데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이 눈앞에서 펼쳐졌다. 며칠간 우리와 추억을 쌓은 아이들이 센터에서 뛰쳐나와 우리가 탄 차를 따라오기 시작한 것이다. 차창을 두드리며 우리를 환송해 주었다. 곱슬머리 남자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눈물을 흘렸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꼭 다시 만나자며 잘 성장하고 있으라고 말했다. 부봇은 로니의 오랜 친구라고 했다. 그는 오늘의 일정을 설명해 주었다. 여러 말들 속에서
비치와 리조트만 들렸다. 몇 시간이고 차는 마냥 달렸다. 6시간은 좋게 지났을까? 드디어 바탄가스라는 곳에 도착했다. 바탄가스는 필리핀 서남부 해안 지방인데 아름다운 해변이 일품이었다. 우리는 감탄사를 연발하며 해변으로 달려나갔다. 친구들의 얼굴에서 환희로움을 엿보았다. 나는 의기양양한 채로 물었다. 봐라. 내 딸아 잘 왔제? 맞나 아이가? 팀원들은 개구쟁이 미소를 지으며 내게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어 보였다. 맑고 아름다운 빛깔의 바다는 유려한 파도의 물결을 자랑하는 듯했다. 바다의 촉감, 바다의 소리, 바다의 맛, 바다의 색, 바다의 향, 풍부한 태평양의 에너지가 우리들을 휘감았다. 필립과 로니의 가족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와 절친하게 지내는 필립의 가족들은 친척들까지 대동해서 왔다. 로니의 아내와 아들도 우리를 반겼다. 필립에게는 똑 닮은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사진으로만 보다가 실제로 만나니 더욱 반가웠다. 필립과 로니에게 잘 도착했다며 문자를 보냈는데 가족들이 잘 챙겨줄 거라면서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연락을 달라고 했다. 우리는 해변에서 풍성한 해산물 요리를 맛보았다. 오랫동안 가족을 만나지 못한 필립과 로니, 지미를 위해 캠코더를 들고 다니며 아들, 딸의 모습을 촬영했다. 결혼하자마자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온 필립은 비자 갱신이 어려워 가족을 만나지 못한다. 믿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가족들은 한국에서 일하는 아빠를 위해 캠코더 앞에 섰다. 아빠가 멀리서 고생하고 있는 덕분에 나는 학교에 다닐 수 있어요. 고마워요. 아빠 보고 싶어요. 캠코더를 내려놓고 해변을 거닐었다. 투박한 유리병을 가득 채운 술이 등장했는데 굉장히 독했다. 한 잔 두 잔 받아 마셨더니 머리가 어지러지하였다. 그 술은 코코넛 브랜디라고 했던 것 같다. 어떻게 잠에 들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모래사장을 네 발로 기어 다녔다는 것은 기억난다. 7월 10일 필립의 여동생 안나가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었다. 해변가에 테이블이 차려져서 광활한 바다를 만끽하며 신선한 음식을 즐길 수 있었다. 눈이 맑아지고 정신이 또렷해진다. 햇살은 뜨거웠고 하얀 모래들이 눈부셨다. 우리는 함께 축구하고 수영했다. 오후 1시쯤 되어서 필립의 전화를 받았다. 우리를 위해 배를 빌렸다고 말했다. 우리는 필립에게 화를 냈다. 우리를 대접한다고 지금까지 이미 많은 비용을 들였을 텐데 배까지 빌리다니. 너무 부담스러웠다. 이미 펜션, 렌트카, 보트, 음식 등을 마련하느라 어마어마한 비용이 지출되었을 것이다. 필립은 이미 빌렸다며 배를 타고 바다를 둘러보기를 부탁했다. 15명 가까이 되는 인원이 보트에 탑승했다. 이왕 배에 탔으니 제대로 즐겨주는 것이 친구에 대한 예의다. 나는 흥에 취해 알 수 없는 따갈로그어를 짓걸렸다. 왁갔다 산맥산보리 따요. 보트는 우리를 어떤 동굴에 내려주었는데 동굴 안에는 많은 박쥐가 서식하고 있었다. 꽤나 깊은 동굴이었다. 동행한 아기들이 우는 바람에 더 깊이 들어가지는 않았다. 우리는 동굴 앞바다에서 수영을 즐겼다. 보트 선장은 우리에게 더 흥미로운 것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보트는 바다 한가운데를 향했는데 해변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멀어지니 겁이 났다. 곧 사방이 망망대해인 곳에 이르렀다. 보이는 것이라고는 끝도 없는 수평선과 일렁이는 물결뿐. 엔진이 멈췄다. 선장은 제크와 따갈로그어로 말을 주고받았다. 곧 제크가 바다 밑을 가리켰다. 그러자 젊은 필리핀 친구들이 일제히 바닷속으로 뛰어들었다. 나와 김훈도 바다에 몸을 던졌다. 개구리 마냥 바닷속을 들어가 보니 정말 황홀한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다. 청정 바닷속에 커다란 바위가 궁전처럼 자리에 있었는데 그 바위 주변으로 각양각색의 크고 작은 물고기들이 빛깔을 뽐내며 헤엄치고 있었다. 때를 지어 헤엄치는 작은 물고기들부터 내 한쪽 다리만 한 푸른빛의 물고기가 유영하는 모습이 마냥 평화로워 보였다. 필리핀 친구들은 헤엄쳐서 바위 밑부분까지 내려갔다. 나도 그들을 따라 내려가고 싶었는데 양쪽 귀가 아파 견디기 힘들었다. 예쁜 물고기들을 실컷 구경하고 다시 해변으로 돌아왔다. 안나는 또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가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인상 깊은 광경을 목격했다. 한 아기 엄마가 3살, 4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 아기를 안고 있었는데 아기가 발을 꼼지락거리는가 싶더니 엄마의 품에 안긴 채 오줌을 싸기 시작하는 것 아닌가. 난 아이가 실수하는구나 싶어 눈이 동그래졌다. 그런데 아기 엄마의 대응이 무척이나 인상 깊었다.
오줌에 젖은 자신의 옷은 신경 쓰이지 않는다는 듯이 아이의 오줌 방향만을 모래 쪽으로 향하게 바꿨다. 그러면서 나를 보고 미소 지었다. 만약 우리나라의 엄마들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 등과 엉덩이를 난타하지 않았을까? 어느 유명한 일화도 기억난다. 한국에서 꼬마 남자아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차도로 뛰어들었는데 놀란 엄마가 아이의 손을 낚아채 붙잡았다. 그리고 아이의 뺨을 세게 후려쳤다. 미쳤느냐며 꽥꽥 소리를 질렀다. 그와 똑같은 상황이 미국에서도 벌어졌다. 하마터면 아이가 차에 치일 뻔했지만 엄마가 재빨리 아이를 구했다. 하지만 미국 엄마의 대처는 달랐다. 미국 엄마는 아이와 눈높이를 맞춰 차분히 이야기했다. 아들아, 나를 놀래키지 말아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이렇듯 상냥한 양육을 겪어보지도 구경해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필리핀 엄마의 모습에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오후 6시쯤 우리는 바탕가스 해변을 떠나야 했다. 더 남아있고 싶었지만 우리가 남아있을수록 필리핀 친구들의 경제적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면 돈을 많이 벌어둘 걸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 떠날 준비를 마치고 우리는 작별 인사를 나눴다. 친구들과 나는 여윳돈을 모아 필립의 동생 안나에게 줬다. 많은 혜택을 받은 것에 비해 보잘것없는 액수였지만 우리의 성의를 표하고 싶었다. 그리고 우리는 최대한 가진 것을 나누려고 했다. 기무는 옷과 학용품을 나눠주었다. 나는 하나로 50만 원가량 나가는 마크 제이콥스 시계를 제크에게 선물했다. 사실 사용하던 물건을 선물하는 것이라서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저 무엇이라도 선물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 진심이다. 우리는 포옹하며 서로를 축복했다. 곧 부봇이 도착했다. 우리는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안나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눈물이 많은 걸 보면 필립의 여동생이 확실하다. 마닐라로 복귀했다. 무슨 호텔이었는데 필립이 이미 예약을 해놓은 상태였다. 우리는 또다시 필립에게 분노했다. 이 친구,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필립에게 더 이상 황제 투어는 중단하라고 말했다. 필립은 오히려 더 좋은 호텔을 예약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이상한 말을 했다. 우리가 필리핀에 간다고 했을 때 제일 기뻐했던 이는 필립이었다. 필립에게 너무 미안하고 고마웠다. 호텔에서 필리핀 TV 방송을 시청했다. 쉴 새 없이 쏟아 내리는 따갈로그어가 재미있게 느껴졌다. 이 친구들이 랩을 하면 정말 잘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봇은 우리를 데려다주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호텔에서 휴식하고 있는데 필립에게서 또 연락이 왔다. 이제 필립의 전화가 무섭기까지 했다. 또 무슨 대접이 남아있을지. 다행히 지미의 자녀들이 우리 호텔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할 뿐이었다. 이번 여행에서 지미의 가족을 만나지 못해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캠코더를 챙겨 로비에서 기다렸다. 지미의 자녀들을 만나보니 지적인 면모가 풍겨져 나왔다. 아들과 딸은 침착했고 영리해 보였다. 실제로 딸은 학교에서 공부도 제일 잘하고 아들은 명문대에 입학할 예정이라고 했다. 역시 지미의 자식다웠다. 지미는 인내할 줄 알고 점잖으며 현명하다. 난 지미에게 보여주기 위해 인터뷰를 캠코더에 담았다. 한국에 있는 친구들의 편지를 가져와서 가족들에게 전해주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7월 11일 부봇이 호텔로 왔다. 밖으로 나가 놀자며 우리를 끌어당겼기에 호텔 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마닐라 시내를 구경했다. 바퀴가 3개 달린 오토바이를 4명이서 타고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나는 역시나 시내에 있는 것보다 바다에 있을 때가 좋았다고 생각했다. 해가 진 이후에 맥주 가게에 들어갔다. 생선구이를 곁들여 맥주를 마셨는데 신선한 생선과 심심한 소스들이 내 입맛에는 딱 맞았다. 우리는 부봇으로부터 로니의 과거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춤 잘 추고 노래 잘 부르고 활달한 성격에 로니는 어릴 적부터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았단다. 그리고 크루즈에서 부봇과 함께 웨이터로 근무했단다. 로니는 웨이터라는 역할과 잘 어울리는 사람이다. 나는 어떻게 로니를 만나게 되었는지 이야기했다. 부봇은 내 얘기를 흥미롭게 들어주었고 로니를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 7월 12일 부봇이 다시 찾아왔다. 그를 따라 안마소에 도착했는데 난생 처음 안마를 받게 되었다. 안마소 정문에는 총으로 무장한 경비원 2명이 위병소를 지키듯 경계하고 있었는데 권총도 아니고 라이플이었다. 이곳은 마닐라에서 제일 유명한 스파라고 했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마사지 룸으로 들어갔는데 젊은 안마사들이 줄을 지어 대기하고 있었다. 필리핀의 많은 사람들이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안다.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야 할 젊은이들이 남의 몸을 주무르기 위해 하루 종일 대기하고 있는 모습은 별로 유쾌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왕 방문했으니 기분 좋게 안마를 받기로 했다. 안마대 위에 누워있는데 나를 담당하는 젊은 여성이 계속 키득키득거렸다. 웃음을 못 참겠는지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웃는다. 그녀가 왜 웃는지 알만했다. 안마를 받아 나른했던 내가 크고 긴 미소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런 모습이 귀여워 보이고 우스웠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30분가량 안마를 받고 개운함을 느꼈다. 이래서 안마를 받구나. 참 시원했다. 안마가 끝난 뒤에는 다 같이 뷔페 식사를 즐겼다. 그곳 건물은 꽤 높았는데 필리핀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야경을 감상하다가 문득 톤도의 모습이 떠올랐다. 빈부격차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7월 13일. 귀국하기 위해 모든 짐들을 정리하였다. 친절하고 유쾌한 부봇은 자신을 한국에 초대해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꼭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는 호텔 주변을 산책했다. 열대 지방에서 크는 야자수 나무가 가로수로 줄지어 서 있었다. 필리핀의 하늘과 야자수를 바라보며 큰 숨을 내쉬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왠지 서글퍼진다. 저녁 무렵에 필립의 여동생 안나가 호텔로 찾아왔다. 그녀는 우리가 걱정된다며 공항까지 따라가겠다고 했다. 필립과 안나는 정말로 친구에 대한 정성이 대단하다. 이 집안에는 친구와 가족을 위해 정성을 쏟는 혈통이 흐르나 보다. 우리는 그녀를 다시 집으로 돌려보낼 수가 없었다. 그래서 호텔 직원들 모르게 방으로 데려왔다. 필리핀에서는 개를 아스카라고 부른다. 이 개들은 무리를 지어 다니며 사람들과 잘 지낸다. 한국의 필리핀 친구들은 개들과 진한 교감을 나누었다. 그런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이곳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다. 개들에게 말을 걸며 음식을 나눠 먹었다. 어떤 개는 다리가 불편했는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한 여인이 다가가 개의 눈빛을 읽더니 곧장 다리를 살펴보는 것 아닌가? 어떤 책에서는 가슴이 열려있지 않으면 동물과 교감할 수 없다고 했는데 필리핀 사람들은 모두 가슴이 열려있는 모양이다. 7월 14일. 안나는 눈물이 많았다. 버스 안에서부터 울먹이더니 공항에 도착해서는 펑펑 울기 시작했다. 친해진 친구들을 떠나보내기가 서운한 것이다. 우리는 안나를 달랬고 안나는 꼭 다시 만나자며 우리를 놓아주었다. 언제 다시 올 수 있을까?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으면서 2주간의 필리핀 여행을 되돌아보았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았는가? 또 얼마나 큰 교훈이 있었는가? 우리는 저녁 6시쯤 김해 공항에 도착했다. 강보는 바로 집으로 향했고 김훈과 나는 곧장 필립의 집으로 쳐들어갔다. 필립은 공장 일을 멈추고는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덕분에 너무 잘 지내고 왔다며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다. 그리고 안나가 준 선물들을 전해주었다. 그리고 캠코더 영상도 선물했다. 소중한 여행이었다. 우정을 확인할 수 있었고 냉혹한 현실도 체감하였다. 여행의 모든 것들이 배움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7월 15일. 필림, 로니, 지미, 김훈과 함께 단골 식당 감자탕집에 들렀다. 필립의 입맛은 완전히 한국화되었다. 감자탕과 돼지국밥, 순대와 곱창을 즐겨 먹는다. 친구들에게 필리핀에서의 경험과 소감을 나누었다. 나는 필리핀 친구들이 빠른 시일 내에 가족을 다시 만나기를 바랐다. 2년도 아니고 10년 가까이 가족을 못 만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언젠가는 필립과 함께 필리핀을 여행하고 싶다. 9월 21일. 필리핀 친구들과 함께 팔공산 갓바위에 올랐다. 지미가 성큼성큼 산을 오르는 것을 보며 감탄했다. 제대로 챙겨 먹지도 못하는 친구가 예상외로 체력이 참 좋았다. 그에 비해 나는 나무를 잡고 바위를 끌어가며 산을 올랐다. 9월 22일. 웨딩 이벤트 업체에서 알바를 시작한 지 2개월이 넘었다. 웨딩숍에 도착해서 신랑, 신부 메이크업을 기다렸다. 메이크업을 해도 예쁘지만 그냥 생얼이 더 아름다운 신부였다. 수수함과 청초함은 더 이상 미에 속하지 않는 것일까? 웨딩 스튜디오 촬영에 동행했는데 사진 기사님의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다. 어떻게 굳어있는 표정을 환하게 만들 것인가가 중요하다. 기사님은 너무 안 맞는 신랑 신부와 만나면 진땀을 뺀다고 했다. 그런데 오늘 신랑 신부와는 궁합이 맞아 사진 촬영이 수월하다고 했다. 기사님은 기분이 좋으셨는지 감탄사를 연발했다. 오 신랑님 인성군, 나이스 가이, 그레이트 가이, 여기 보고 활짝.
실장님은 사진기 뒤에서 유아용 딸랑이를 흔들며 신혼부부의 시선을 유도했다. 신부님, 여기 딸랑딸랑,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다. 점심이 되어 신부님이 싸주신 유부초밥을 먹었다. 부부란 무엇일까? 내 주변에는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지금은 억지로 같이 사는 부부가 많다. 자식을 위해 이혼을 참는다고 했다. 분명 서로를 위해 살겠다며 맹세한 커플이, 알콩달콩했던 커플이 왜 시간이 지나면 서로 원수가 될까? 생각해 볼 일이다. 퇴근하고 시내 옷가게에 들렀다. 바지가 필요했지만 독일군 야전 상의를 구입해버렸다. 옷도 마음에 들었지만 옷가게 직원에게 기쁨을 주고 싶었다. 내가 돈을 쓸 때면 상대방은 환한 미소를 짓는다. 상대방의 기분을 위해 돈을 쓴다는 심리는 무엇일까? 필립은 나와 함께 저녁을 먹을 생각으로 시내에 나왔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저녁 식사를 준비해 놓으셔서 외식할 수는 없었다. 필립을 집에 데리고 갔는데 어머니는 내가 외국인 친구와 사귄다는 것을 신기해하셨다. 필립이 집으로 돌아가고 니코마코스 율리학을 읽었다. 9월 23일 출근 후 신랑, 신부의 웨딩 촬영을 지켜보았다. 나는 여자들의 대화 방식이 신기하다고 생각되었다. 아무래도 여자들만의 언어가 있는 것 같다. 그들은 대화를 통해 많은 것들을 창조하고 만끽한다. 공감과 맞장구는 교감이라는 창조를 위한 전초 작업이다. 나도 여성들의 대화에 참여해야 했는데 쉽게 되지 않았다. 밤 10시까지 야근을 하고 카페에 앉아 일기를 썼다. 9월 25일 늦게까지 야근을 했다. 나는 웨딩 업체에서 월 50만 원을 급여로 받는다. 최저 시급으로만 따져도 150만 원이 넘는데 일을 배울 때는 이 정도 급여가 업계의 관행이라는 말을 듣고는 그에 따르고 있다. 문제 제기를 하고 싶으면 나가라는 식의 뉘앙스도 풍기고 또한 자신들도 그렇게 해왔다는 식의 분위기가 깔려 있다. 나는 열정이라는 이름으로 이 급여를 인정하고 감수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내가 일한 곳을 돌아보면 다들 근로자에게 돈을 적게 주려고 한다. 될 수 있으면 많이 주려는 대표들을 본 적이 없다. 왜 그럴까? 자기들 돈은 중요하고 근로자들의 돈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일까? 아니면 그들도 근로자일 때 우리와 똑같은 처우를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 심리가 작용하는 것일까?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더니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라고 한다. 그런데 나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렇게는 못하겠다. 어설픈 의리 때문일까? 오늘은 휴무지만 할 일이 많아 출근하기로 했다. 휴무날 출근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했다. 억지 긍정인 셈이다. 상사를 기쁘게 하기 위한 마음도 작용했을 것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저녁 늦게 고등학교 친구가 여자 친구를 데리고 왔다. 그들은 사귄 지 500일이 되는 날이라고 했다. 나는 연애하는 친구가 부러웠다. 그 친구는 여유가 있었다. 대학에 다닐 때는 부모님이 학비와 용돈을 지원해 주셨다. 여행을 갈 때도 친구의 부모님은 무사히 다녀오라며 용돈을 든든히 주셨다. 그에 비하자면 나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꼴이다. 단 한 달의 여유도 가져보지 못했다. 지금의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딱 한 가지이다. 돈 걱정 없이 1년만 공부를 해보는 것, 그것이 내 유일한 소원이다. 퇴근을 하고 중학교 친구가 사주는 초밥을 얻어먹었다. 나는 커피를 샀다. 진로와 미래, 서로의 꿈, 각자가 생각하는 진리, 현실과 이상의 타협점을 찾는 것 등의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친구는 나의 필리핀 여행기를 듣더니 내게 호주 여행을 추천했다. 친구는 호주 워킹홀리데이에 가서 자신이 찾던 것들을 많이 찾았다고 자부했다. 9월 26일 밤새 잠을 자지 못했다. 집에 있다가 잠이라도 들면 지각할 것 같아서 새벽 5시에 사무실로 향했다. 카페인 음료 여러 캔을 들이켰다. 카페인 음료를 많이 마셔서 그런지 속이 아팠다. 오전에는 어느 웨딩홀 오픈식에 참석해 고급 우산을 받았다. 오후에는 꽃도매 시장에 가서 조화를 많이 구매했다. 잠을 자지 못한 탓에 피로가 몰려왔다. 그런데도 밤늦게까지 야근했다. 저녁 식사로 통닭을 시켜 먹었다. 몸이 상해 가는 것이 느껴진다. 9월 27일 지각을 했다. 부끄러운 일이다. 오늘 삼행시 대회에서 1등을 했다. 대회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그냥 회사 내에서 심심풀이 땅콩격으로 내기를 한 것이다. 8804에 오르니 00 차던 시절이 떠오르네. 산다는 것, 살아가는 것은 시절을 떠올리는 것이네. 내가 시를 읊자 무뚝뚝하기만 한 대리님이 놀라워하셨다. 대리님은 어떻게 바로 삼행시를 떠올렸는지 물었다. 나도 어떻게 떠올랐는지 의문이다. 문득 대리님의 내면에는
시적 감수성이 숨겨져 있으리라고 예상되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만사에 무뚝뚝하던 이가 즉석시 낭송에 놀라움을 표하겠는가? 9월 29일 S형과 친구 H의 부름을 받고 시내에서 고기와 술을 먹었다. 그 자리에는 S형의 지인인 아가씨 2명이 함께했다. 그녀들은 내가 나이와 다르게 놀 줄을 모른다고 했다. 그리고 말이 없다고 했다. 나는 되물었다. 그럼 제 나이 또래는 어떻게 놀아요? 그녀들은 방방 뛰면서 논다고 했다. 나는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지금 엄청 많은 말을 하고 있는데 말이 없다고 한다. 대체 내 또래 남자들은 얼마나 말이 많은 걸까? 10월 1일. 오늘 월급을 받았다. 기본급 50만 원과 인센티브 5만 원, 독서실에서 일할 때보다 10만 원을 더 받는 셈이다. 스타벅스에서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을 다 읽었다. 스타벅스에 가면 책이 잘 읽힌다. 물론 스타벅스는 나를 싫어할 것이다. 커피 한 잔에 4시간 넘게 앉아 있으니. 10월 2일. 친구 여럿을 초대해 집에서 술을 마셨다. 내 사정을 모르는 한 친구는 월급을 탄 내가 술과 안주를 사야 된다고 했다. 나는 헛웃음이 새어나왔다. 급여액을 알게 된 친구들이 나를 동정했다. 한 친구는 심각한 표정으로 숙연해지기까지 했다. 바로 옆에 앉은 친구는 내 어깨를 두드리며 개안타, 임마, 다 잘될 기다. 맥주를 들이키던 친구는 오히려 내게 화를 냈다. 니는 같이 말랐고 그런데 기어드가노? XX이가 내 사정은 딱하지만 이런 친구들이 좋았다. 10월 3일 새벽 6시에 기상해서 오후 8시까지 일했다. 경북 어디에서 야외 예식을 진행했는데 날씨도 좋고 세팅도 잘 되어서 만족스러웠다. 고객은 저렴한 비용으로 예식을 잘 맞춰서 좋아했다. 나는 저렴한 서비스 비용이 근로자들을 쥐어짜서 나온 금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근로자들이 합당한 금액을 받게 되면 소비자가 지불할 비용은 높아질 것이다. 그러면 야외 웨딩에 부담감을 느끼는 소비자가 많아지고 우리 회사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문제처럼 내가 목격하고 있는 일도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일이 끝나고 대리님이 소고기를 샀다. 대리님은 내게 이런 말을 해주었다. 너는 돌아보기만 하고 목표에 다가가지 못한다. 내 목표는 무엇일까? 나는 왜 돌아보기만 할까? 10월 4일. 이사장님, 아마 저 같은 놈은 처음 보셨을 겁니다. 그릇 자체는 작은 소인배인데 훌륭함을 담으려고 노력하는 인간이 저입니다. 하기야 훌륭함마저 담지 않으려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일상생활 속에서 저는 이사장님과 대화하는 상상을 많이 합니다. 이사장님께 질문하는 제 모습을 그려보곤 하죠. 어떤 일을 하다가도 그런 꿈을 꿉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도에 관한 것이었죠. 도에 대한 제 생각을 이사장님께 설명드린 적이 있답니다. 이사장님, 스님들에게 도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원을 그리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원이 하나의 선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무한하면서 유한하지요. 12시 방향의 점과 6시 방향의 점을 예로 들어보면 12시 방향의 점이 건강이라면 그 반대의 점 6시 방향은 약함입니다.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약해질 수 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건강해졌다. 건강하면 방심에 가까워져 자신의 정신과 육체를 소모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약해지기 쉽습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건강해졌다는 말은 마스시타 고노스케의 경우처럼 병약해서 항상 운동하고 몸을 챙겼기에 건강해졌다고 하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은 극단과 극단을 잇는 우주의 이치, 자연의 이치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사장님, 또 다른 예를 들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멀리 갈 수 있고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 가장 가까워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와 동업하는 절친한 친구는 가장 가까이 있지만 그가 배신한다면 가장 멀리 떠나는 것입니다. 원수지간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지금 나와 적대 관계인 사람과는 화해해서 누구보다도 절친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누구도 예상치 못한 시너지를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와 지금 가장 친한 친구들은 어렸을 적내 다치고 받고 싸운 친구들입니다. 이렇게 극단과 극단의 점을 모아보면 하나의 원이 됩니다. 1시와 7시, 11시와 4시 등으로요. 이렇듯 저는 꿈속에서 제 사유의 결과물을 항상 이사장님께 밝혀오곤 했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은 눈을 가늘게 뜨시면서 생각해 볼 만하다고 말씀하십니다. 10월 8일. 문화상대주의라는 개념을 주제로 한 대학 과제를 이메일로 제출했다. 나의 인생을 돌아보고
미래를 설계하고 싶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를 적어 보았다. 참 정리라는 것은 신기하다. 마음의 정리든 집안의 정리든 관계의 정리든 정리를 하고 나면 속이 후련하니까 말이다. 토닥토닥 사색과 정리의 끝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2014년 6월까지 웨딩 이벤트 업체에서 경험 축적, 8월 대학교 3학년 1학기까지 마친 후 휴학, 그리고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떠남. 2015년 5월 2개월간 필리핀 친구의 집에 머물며 읽고자 한 책들을 마음껏 읽기, 7월 귀국, 9월 대학교 3학년 2학기 복학. 내가 좋아하는 건, 내가 좋아하는 것은 여행이다. 그리고 질문하는 것이다. 여행하면서 사람들에게 질문한다면 참 기쁠 것이다. 자연과 동물을 좋아한다. 나무를 보호하는 꿈을 꾼다. 운동을 잘하지는 못하지만 좋아한다. 군대 생활을 기쁘게 회상한다. 가파르지 않은 산을 등산하는 것을 좋아한다. 새로운 길을 가는 것, 새로운 음식을 먹는 것,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것을 좋아한다. 스킨십을 좋아한다. 독서를 좋아한다. 청소를 좋아한다. 비 오는 날을 좋아한다. 미소 짓는 사람들을 좋아한다. 내가 잘하는 건 상대에게 질문을 던져 새로운 생각을 이끌어낼 수 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게 할 수 있다. 어떤 조직이나 단체 생활에서 리더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다. 세 사람 이상만 되면 파이팅을 심어줄 수 있고 꿈과 목표 제시를 할 수 있다. 현재에만 시선을 두지 않고 미래에도 시선을 두기에 상상력이 풍부하다. 또한 과거에 대해 여러 종류의 의문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다양한 교훈을 체득할 수 있다. 고객들에게 신뢰 형성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 남의 잘못을 밝힐 때 은유와 비유를 들어 깨우치게 할 수 있다. 연설할 때 떨리지 않는다. 내 귀는 청각만 가지고 있지 않다. 귀로부터 배운다. 외국인들과 친화력이 좋다. 청소할 때는 지치지 않는다. 편지를 잘 쓴다. 미소를 잘 짓는다. 나의 장점.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이 나의 장점이다. 나의 단점. 열이다. 겁이 많다. 끈기가 없다. 감정 기복이 심하다. 얼굴값을 못한다. 꿈과 목표에 관해. 나는 20대에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만 찾아도 성공이라 생각했다.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에 합치된 분야를 찾아 거기에 올인하면 나는 성공하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내가 잘하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다. 두각을 나타내는 분야가 없다.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분명 내가 잘하는 것이 있을 텐데 말이다. 아직도 경험이 부족한 것인가? 여러 가지를 경험하다 보면 두각을 나타내는 분야를 찾을 수 있을까? 사실 나의 꿈은 진리를 찾는 것이다. 여러 책들을 읽다 보니 이런 꿈이 생겼다. 미래의 내 자식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싶다. 물론 나조차도 진리를 찾아 진리대로 살고 싶다. 종교는 확신에 차서 우리들에게 인생의 길을 제시한다.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그들의 말을 따라 예수님과 부처님을 따르면 꿈은 이루어진다. 다만 나는 하느님은 우리를 지구에 두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나? 우리를 왜 여기에 두셨는가? 라고 궁금해하는 것 같다. 지금 내 생각에는 하느님은 우주의 원리, 자연의 이치 그 자체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나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진화되었다면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 지구 전체를 정복했으니 말이다. 인간 대 자연의 싸움에서 인간이 이겼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인간과 인간, 개인과 개인의 문제에서는 어떨까? 약육강식이라는 힘의 논리가 득세하여 살벌한 경쟁과 분쟁,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 사회 속의 개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부분에서는 창조론이 득세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소외와 병폐가 만연하게 될 것이다. 일단 멀리까지 생각하지 말자. 나는 돈을 벌고 성장해야 하는 시기이다. 인간은 사회 속에서 역할이 있어야 한다. 나는 그 역할로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까? 바리스타, 산림청 공무원, 크루즈 선박의 승무원, 파티 프로듀서, 웨딩 디렉터, 무역가, 기업가, 바텐더,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까지 적어보니 더 헷갈린다. 그저 현재에 충실하며 미래를 준비해야겠다. 11월 4일. 이사장님, 오늘은 제가 받은 화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산수를 못한다. 나는 수학은 잘하는데 산수를 못한다. 수학은 크다. 산수는 수학에 속해 있다. 모든 이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나에게 해당하는 특수한 상황이다. 문학은 잘하는데 맞춤법이 엉망이다.
국어는 잘하는데 받아쓰기를 못한다. 컴퓨터는 잘 아는데 응용을 못한다. 똑똑하지만 살아감에 있어서는 어리석다. 대학교 공부는 잘하지만 초등학교 문제집은 풀지 못한다. 이것들은 모순된 상황이다. 그러므로 나는 순서가 바뀌었거나 모순된 생활을 하고 있다. 첫 번째 드는 생각. 수학은 산수보다 큰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포괄적인 것은 잘 보지만 기초적인 생활이 안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산수를 못하는데 수학을 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상황에 빗대어 보면 나름대로 지식인들을 따라가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실생활은 평범한 개인보다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상은 높은데 계획과 목표가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실에 부딪히게 되면 생각했던 이상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좌절하게 됩니다. 두 번째 드는 생각. 수학은 왜? 라는 질문과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어떤 문제에 어떤 답이 나와도 왜? 라고 묻습니다. 검증할 만큼의 실력이 안 된다면 왜? 라는 질문은 골치 아프기 짝이 없습니다. 제 상황에 빗대어 보면 이미 저는 인생을 사는 방법을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정답에 대해서 왜? 라고 묻고 그 의문에서 답을 검증할 지혜는 부족하니까 괴리가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왜? 라고는 잘 묻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는 그 왜? 라는 질문이 저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세 번째 드는 생각. 산수만 잘하는 사람은 수학을 못한다. 반대로 생각해 봅니다. 산수만 잘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이윤 추구의 목적에 따라 이해타산이 빠르고 계산적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수학을 더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산수만 알면 계산은 되니까요. 하지만 저는 산수는 못하지만 수학은 알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계산은 못하면서 심도 있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 때문에 이런 조언이 필요한 걸까요? 심도 있는 수학적 질문이란 문제의 기원을 궁금해하고 그 문제가 우리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문제를 처음 해결한 사람은 누구인지, 문제의 본질은 전과 동일한 것인지 따위에 관한 관심입니다. 네 번째 드는 생각. 실제 평가받는 시험에 있어서의 성적과 연관지어 생각합니다. 저의 대학교 성적 전망은 어둡습니다. 제가 치러야 할 시험들이 코앞인데도 시험과 관련된 서적을 읽기보다는 제가 읽고 싶은 역사서를 읽습니다. 다양한 서적에 관심을 가지지만 제가 평가받는 시험에 있어서는 충분한 성적을 얻지 못합니다. 수학, 수량 및 공간의 성질에 관하여 연구하는 학문, 대수학, 기하학, 해석학 및 이를 응용하는 학문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산수, 수의 성질, 셈의 기초, 초보적인 기하 따위를 가르치는 학과목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나는 어느 시점에서 책 읽기를 멈출까? 제가 단순하고 우직하게 살고자 했다면 자기 개발서들을 한창 읽던 시절에서 멈췄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그 맹목적인 힘이 제가 잠을 자지 않고도 돈을 벌게 만들어주고 사회에 대한 의문 없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때는 저도 주변 사람들도 모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더욱 읽어 나갈수록 언제부터인가 출구 없는 길을 헤매게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읽어 나가면 학벌이 얻어지나, 돈이 생기나, 신분이 상승하나, 학자가 될 수 있나? 제가 그런 의문을 가져봤자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돈 버는데도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단지 저는 별난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인식될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읽어 나가기로 선택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고통도 제가 짊어져야겠죠. 이런 고통 뒤에 빛을 발할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사실 제 욕심 같아선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성공해서 이사장님도 사무국장님도 저희 가족도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제가 아직 너무 부족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급함과 허영심을 놓아두고 40, 50, 60의 나이까지 생각한다면 그렇게 부질없는 짓만 골라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자부하며 스스로를 위로하겠습니다.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산수를 못한다. 수학을 잘하는 나는 산수는 못한다. 제가 유추한 의미가 틀렸다면, 제가 이사장님의 입장에서 저를 바라본다면 어떨까 하고 골똘히 생각해 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수학도 잘하고 산수도 잘한다면 최고겠죠. 조언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년 전에 제게 필요했던 조언이 2년이 지난 지금에도 변함없이 필요한 조언이라는 것에 부끄러움과 후회가 듭니다. 앞으로의 2년에 후회가 없게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12월 어느 날, 웨딩 이벤트 업체 일을 그만두고
이사장님이 운영하시는 카페에서 일을 시작했다. 계속 새로운 일을 벌였다가 그만두기를 반복하고 있다. 모두 내가 잘못하는 것 같아서 괴롭다. 다만 법적으로 보장된 퇴직금이 없는 회사가 큰 소리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다. 근로계약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다. 사람은 어떤 일에서든 마무리를 잘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나는 마무리를 잘 못하는 것 같다. 왜 그럴까? 나는 열정으로 박봉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의 깊은 무의식에서는 불평불만이 쌓였던 것 같다. 그게 어떤 사건과 만나 폭발해버린 것 같다. 폭발한 상태였기에 좋게 마무리를 할 수 없었던 것 같다. 괴롭다. 상대방들에게 화가 나지만 동시에 미안한 마음도 든다. 그들은 나를 악연으로 기억하지 않을까? 책을 많이 읽어도 사람들 간의 관계는 참으로 어렵다. 다시 그러지 않으면 좋겠다. 지금 마음 같아서는 그냥 한 곳에서 애벌레 마냥 일하고 살고 싶다. 한 곳에서 쭉 일하며 평범하게 살고 싶다. 직장 선배는 말했다. 평범하게 사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당시에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다. 이제 나는 평범함을 꿈꾸는지도 모르겠다.